오늘의 대립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악몽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0년 전 뼛속까지 시린 겨울밤이었습니다. 박지훈과 강서연, 두 사람이 함께 꾸린 작은 아파트 안. 벽에는 언젠가 함께 짓자고 약속했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모형과 미래의 도시를 꿈꾸는 미완성의 건축 도면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 사람의 꿈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의 공기는 이제 칼날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나 민준 씨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한마디는 마치 잘 벼린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며 그려왔던 미래가 단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서연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어제 우리 사무실 1주년이라고 와인 마셨잖아. 그때도 웃으면서 제발 그렇다고 해줘. 아니, 똑바로 들었어. 미안해 지훈 씨. 하지만 더는 당신을 속일 수 없어. 속여? 우리가 함께 그린 미래, 우리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건축사무소, JC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약속이,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 내 형제 같던 최민준이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처절한 불신으로 가득 차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시선을 피한 채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의 문제지. 지훈 씨, 당신은 재능 있는 건축가야. 누구보다 섬세하고 이상적인 디자인을 하지. 하지만 당신은 꿈만 꾸잖아. 난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어. 당신이 줄 수 없는 그런 미래 말이야. 미래? 우리가 함께 그리던 미래는 뭐였는데?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우리만의 스타일로 세상을 놀라게 하자고 약속했잖아. 돈이 없어도 서로가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게 우리 꿈 아니었어? 그건 당신의 꿈이었지. 내 꿈은 아니었어. 와인? 지훈 씨, 우린 지금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해야 할 판이야. 그게 당신이 말하는 낭만이고 꿈의 대가야? 민준 씨는 달라. 그는 나처럼 야망이 있고 그걸 이룰 방법을 알아. 벌써 강남에 자기 이름으로 된 오피스를 계약했어. 이게 현실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지훈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배신의 서막이었고 더 깊은 나락으로 그를 밀어넣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그 사람은 진짜 거물들이랑 일해. 우리가 여기서 스케치나 끄적이는 동안 그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다고. 그 사람은 나에게 진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모르는 일. 그 말은 지훈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의미를 잃었고 모든 감정이 마비되었습니다. 지훈은 코트를 집어들고 아파트를 뛰쳐나와 비에 젖은 서울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춘 곳은 그와 민준이 함께 밤을 새워가며 꿈을 키웠던 허름한 상가 2층의 작은 건축사무소 앞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니 민준이 안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낡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최민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똑바로 말해. 민준은 놀란 기색도 없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자의 오만함과 희미한 동정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진정해, 박지훈. 네가 생각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가 아니야. 어른들의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친구,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최선의 선택? 내 약혼녀를 빼앗고 내 등을 찌르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형제 아니었냐? 대학교 때 컵라면 먹으면서 밤새 세상을 정복하자고 했지. 그 맹세는 다 뭐였어? 형제, 언제까지 대학 시절의 낭만에 젖어 살 건데? 정복? 넌 아직도 그런 동화 속에 사니? 이건 전쟁이야. 박지훈. 그리고 전쟁에선 너처럼 순진하고 이상만 좇는 낭만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죽는 법이지. 닥쳐. 너 같은 놈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 그럼 사실을 말해줄까?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랑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서로를 이해해. 네가 채워주지 못하는 야망 같은 거 말이야. 넌 건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이걸 비즈니스라고 본다. 그게 우리 둘의 결정적인 차이야.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훈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책상 위에 놓인 거대한 설계도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혁신적인 친환경 주거단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네가 밤새 그렸던 그 디자인 아주 훌륭하더군. 정말 천재적이야. 그거 덕분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미래도시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어. 뭐? 그 프로젝트 네가 나한테는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계속 퇴짜 맞았다고. 거짓말이었지. 네가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니 인간 중심의 공간이니 하는 이상주의적인 소리만 늘어놓을 때 난 뒤에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걸 들어줬어. 돈, 명예, 권력. 네 순진한 아이디어에 현실적인 포장을 해서 멋지게 팔아넘겼지. 넌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이었던 거야. 친구,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내 몫이고. 이제 알겠어. 서연이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사랑, 우정, 그리고 자신의 전부였던 꿈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겨울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심장에서 흐르는 피눈물만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등 뒤로 JC 건축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훈과 민준, 두 사람의 꿈이 담겼던 곳, 이제 그곳은 그의 꿈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빗물에 젖어 흩어지는 자신의 설계도, 포트폴리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에서 번져나가는 잉크는 마치 그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그 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생존이라는 단어조차 그의 텅 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끝없는 추락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한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하죠. 틀렸습니다. 시간은 제게 고통을 무기로 만드는 법을, 절망을 연료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박지훈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봉인한 채 그는 스스로를 건축이라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시작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을지로의 한 구석에 있는 창고 같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종이와 먼지 냄새가 가득한 곳.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입김이 새어나왔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건물주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그의 사무실을 보며 전기세가 아깝다고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아니야, 이 구조로는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 동선이 너무 복잡해. 처음부터 다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도면과 씨름했습니다. 잠은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전부였고, 식사는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어두운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퀭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정이라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찼지만 지훈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오직 성과 공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 그는 한국모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연줄이 없던 그의 디자인은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패배감 속에서도 그는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프로젝트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모두가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낡고 어두운 공간에 빛을 불어넣고 아이들이 책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무너진 자신의 꿈을 그곳에서 다시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산 부족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극복했고 버려진 목재와 폐유리를 재활용해 감각적인 책장과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이 재개관하던 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며 지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은 건축 전문 잡지에 짧게 실렸고 입소문을 타면서 그에게 작은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친절은 의심부터 했고 모든 계약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토시 하나까지 뜯어보았습니다. 배신은 그에게서 신뢰라는 감정을 영원히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낡은 컴퓨터로 의문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박지훈 건축가님, 당신의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온라인 건축 포럼에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요즘 건축계는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지만 당신의 디자인에는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존중, 즉 영혼이 있더군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가 당신의 재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당신의 재능을 알아볼 눈은 존재합니다. 이 작은 조언이 당신에게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메일에는 지훈이 현재 고심하던 작은 카페 디자인 프로젝트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혁신적인 해결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해킹이나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조언대로 수정하자 모든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누구신지요? 몇 시간 뒤 간결한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진정한 재능이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당신의 작업으로 증명하십시오. 그 후로도 프로메테우스는 간간히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지훈의 디자인에 대한 냉철한 비평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국제 공모전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존재였지만 지훈에게 프로메테우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대이자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한편 지훈이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최민준과 강서연의 제국은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그들의 소식이 넘쳐났습니다. 제주도의 최고급 호텔 전체를 빌려 열린 성대한 결혼식 사진,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 3세들이 총출동한 강남 펜트하우스의 파티 현장, 그리고 최민준이 이끄는 시온의 건축이 수주한 수천억 원대의 거대한 프로젝트들. 그는 상업적인 성공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훈의 이상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빠르고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건물들을 도시 곳곳에 세웠습니다. 한 경제 채널의 인터뷰 영상은 그들의 성공 신화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시온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속도와 효율,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만족입니다. 몇몇 분들은 건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적인 담론의 시간을 낭비하지만 저는 건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랜드마크를 정해진 예산과 시간 안에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프로의 역할이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결국 꿈이 아니라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 없는 건물은 결국 도시의 흉터로 남는다는 것을. 지우는 그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일수록 더 집요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을지로의 창고 같던 사무실은 이제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으로 옮겨졌습니다. 5년 전 프로메테우스가 알려준 작은 국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직원도 몇 명 생겼고 박지훈 건축사무소는 작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곳으로 업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건축물들은 그를 대신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민준의 CON이 설계한 거대한 타워를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소장님. 구조 검토는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측 채광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도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그가 막 통화를 끝냈을 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급스러운 검은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해외에서 온 듯한 낯선 디자인이었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두껍고 질 좋은 종이 위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울국제건축 비엔날레 공식 초청장, 그리고 그 아래 주요 연사 명단에 그의 이름 박지훈이 있었습니다. 10년간 그가 꿈에서도 바라지 않았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최민준. 10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운명은 마치 거대한 원처럼 그를 다시 출발점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지호는 한동안 초청장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0년 전 그날의 빗소리,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민준의 오만한 미소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대로 거절하고 다시 자신의 성 안으로 숨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10년간 갈고 닦은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갈 것인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연락해 주십시오. 초청장을 손에 든 박지훈은 10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서울국제건축 비엔날레가 열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거대한 홀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유기적인 곡선과 비정형의 건축물로 가득한 미래적인 공간,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나지막한 대화들,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투자자들의 모습까지.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조명 속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그가 최민준과 함께 스케치북에 그려보며 언젠가 꼭 와보자고 다짐했던, 하지만 감히 발 디딜 수 없었던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작품, 빛을 품은 도서관이 전시된 작은 부스 앞에서 해외 바이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얘기처럼 10년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아니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실패한 사람을 다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 분명한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를 입은 최민준과 그의 팔짱을 낀 채 보석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지훈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동정심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최민준 대표님, 강서연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지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10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의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민준과 서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혹은 자신들을 보고 분노하거나 주눅들 것이라 예상했을 테니까요. 박지훈, 소장이라고 했던가? 아직도 그 을지로의 낡은 동네에서 뭐였더라? 영혼이 담긴 건축 같은 거 하고 있나? 하긴 이런 큰 행사에 웬일이지? 연줄이라도 있었나봐. 민준은 의도적으로 소장이라는 직함을 강조하며 그의 규모를 깎아내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민준의 눈을 바라보다 옆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영혼이 없는 건물은 그저 시멘트 덩어리일 뿐이죠. 최 대표님, 시오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연줄보다는 실력으로 초대받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만 시오니 같은 대기업은 연줄이 더 중요한가 보군요. 지훈의 날카로운 반격에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지훈 씨, 말하는 건 여전하네. 그래도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니 정말 좋다. 우린 민준 씨가 워낙 대단해야지.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 작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까지 받았잖아. 물론 당신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파리에서 열린 디자인 위크에 다녀왔고. 서연은 일부러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자신의 행복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훈의 평온함 앞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더 이상 응수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민준이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임을 확인시키려는 듯 목소리를 살짝 높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장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혼자인가 봐. 하긴 빈털터리로 쫓겨난 사람 옆에 누가 있어 주겠어. 불쌍하게도 이 사람 좀 봐. 이게 바로 성공한 남자의 아내야. 넌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작은 사무실에서 밤새 도면이나 그리다 늙어 죽겠지. 우리 서연이 좀 봐. 아름답고 부유하고 행복하지. 넌 평생 가져보지 못할 것들이야. 그 말이 홀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그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짓밟으려는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서연조차 민준의 도를 넘은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최 대표님 덕분에 10년간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제 아내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마침 저기 오시는군요. 두 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라는 단어는 마치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오만한 미소가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지훈의 어깨 너머로 향하는 순간 홀의 입구 쪽에서부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끄럽던 홀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마치 여왕의 행차처럼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지적인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심과 놀라움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한유진 대표, 아냐? 저분이 여길 어쩐 일로? 혁신 AI 아테나를 개발한 바로 그 사람. 포브스 아시아 표지 모델이었잖아.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 IT 산업을 이끄는 거대 기업의 신화적인 CEO 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수많은 인파와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망설임 없이 똑바로 지훈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가 지훈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서연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위태롭게 떨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은 단 10초 만에 소리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충격 속에서 굳어있는 민준과 서연을 향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막 시작된 잔인한 연극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한유진의 등장은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최민준과 강서연을 향해 그녀는 따뜻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 대표님, 강서연 실장님. 시온이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수트와 자신감 넘치던 미소 뒤에 가려져 있던 불안과 초조함이 처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유진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시온회가 혹시 협력할 프로젝트라도. 제 남편이 오늘 이 자리의 주요 연사인데 당연히 와야죠. 박지훈 소장, 아니, 이제는 박지훈 대표라고 불러야겠네요. 제 남편. 그 세 단어는 민준과 서연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세 단어만이 두 사람의 귓가에 악몽처럼 맴돌았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부드럽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온이의 미래도시 컨소시엄 프로젝트,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완공되었을 때 뉴스에도 크게 나오더군요. 특히 초기 컨셉 디자인이 아주 독창적이더군요. 마치 재능은 있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건축가의 순수한 열정과 고뇌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놀라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유진의 말은 예리한 메스처럼 민준의 가장 아픈 곳, 10년간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원죄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유진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회사 디자인팀의 수많은 밤을 새운 창의적인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저희 시온이의 저력이죠. 아, 그러시군요. 놀라워라. 전 또 제 남편의 10년 전 대학 졸업작품 포트폴리오에서 본 디자인과 너무 흡사해서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철학까지 똑같더군요. 물론 세상엔 놀라운 우연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유진은 완벽한 승자였고 민준과 서연은 재판정에선 죄인과 같았습니다. 그때 유진은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지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10년간 지훈을 괴롭혔던 미스터리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박 대표님과는 꽤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한 8년 전쯤이었나 제가 익명으로 후원하던 작은 온라인 건축 포럼에서 그의 글을 봤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는 모습이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보석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으로요. 프로메테우스. 지훈을 절망의 어둠 속에서 이끌어준 유일한 빛. 그 이름이 유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훈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연은 작게 신음하며 뒷걸음질 쳤고 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도 분노도 아닌 완전한 패배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거인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진짜 재능에 투자합니다. 특히 평범한 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짓밟힌 재능에는 더더욱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남편과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요. 유진은 지훈의 손을 잡고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민준과 서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혹은 유령처럼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엔날레의 공식 만찬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지훈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한적한 테라스에서 다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싼 샴페인 잔을 든 손이 위태롭게 떨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보다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절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CEO네. 지금 겉만 건지르래. 무리한 확장 때문에 곧 부도날 지경이야. 한유진 대표 눈밖에 났으니 이제 다 끝났어. 난 늘 네가 부러웠어. 넌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항상 진짜였으니까. 내 재능, 내 신념, 난 그걸 훔쳐서라도 갖고 싶었어. 그래서 서연이까지. 그때 화려한 드레스가 어울리지 않게 초췌한 모습의 서연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건 껍데기뿐이었어요, 지훈 씨. 파리의 디자인 위크, 강남의 펜트하우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그 모든 게 다 가짜였어. 빛나는 껍데기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난 행복하지 않았어. 당신을 떠난 이후로 단 한순간도. 지훈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그의 심장을 불태웠던 지독한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처절한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도 변명도 필요 없어. 그건 당신들 몫이야. 난 내 길을 갈 테니 당신들도 당신들 인생을 살아. 더 이상 내 인생에 얽매이지 말고. 지훈이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비엔날레의 마지막 순서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폐막 연설. 연사는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유진을 생각하며 만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지훈은 저 멀리 구석에 앉아있는 민준과 서연을 포함한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원고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붕괴와 재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저는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삶의 기반이었던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나갔고 저는 차가운 잿더미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위대한 건축은 폐허 위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떤 초석을 다시 세우느냐입니다. 저는 진정성이라는 초석을 선택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세상을 속이지 않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축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0년은 저에게 건물을 짓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저 자신을 한층 한층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지훈과 유진은 DDP의 옥상 정원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멋진 연설이었어요.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어두운 창고 안에서 혼자 도면만 그리고 있었을 거야. 어쩌면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몰라. 아니요. 난 그냥 당신 안에 이미 있던 불꽃에 바람을 불어넣었을 뿐이에요. 그 불꽃을 지키고 다시 일어선 건 온전히 당신 자신이에요. 지훈은 말없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기나긴 연극의 막이 내리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 배우들처럼 최민준과 강서연의 존재는 희미해졌습니다. 박지훈의 삶에서 그들은 더 이상 주연이 아닌 지나간 과거의 단역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엔날레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어느 이른 새벽, 지훈과 유진은 한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강물 위로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윤슬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상쾌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일주일이었네요. 그래도 당신 아주 근사하게 해냈어요. 마지막 연설은 정말 최고였어.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늘 그랬듯이 당신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줬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이 내 등대가 되어줬으니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나는 당신의 재능과 신념을 믿었을 뿐인걸. 당신이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의 건축물들 속에서 빛을 봤어요. 세상이 언젠가 당신을 알아보게 될 거라고 확신했지. 당신은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과 강서연의 이름은 그들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온전히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구상해왔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마치 소년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생각한 게 있어. 도심 속 버려진 공간들 있잖아. 재개발 지역의 낡은 공장이나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은 폐교 같은 곳. 그런 곳들을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예술 공간이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쉼터로 바꾸는 거야. 기술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 당신 회사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 자체가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지. 당신의 기술과 나의 건축이 만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야. 좋은 생각이네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그리고 영혼이 담긴 공간.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가능할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팀을 꾸려보죠. 지우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새벽빛 속에서 그는 1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공허한 야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건축학도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최민준과 강서연을 향한 분노가 자신을 움직인 원동력이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낡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믿음을 보내준 프로메테우스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의 끝에서 손을 내밀어준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이 여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와 함께 세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이들을 이제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증오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그는 날아갈 듯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태양이 강 너머 63빌딩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큰 붕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나요? 박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어떤 초석을 다시 세울 것인지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혹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